남해안 끝자락, 이름조차 소박한 항구 마을 해미. 노을이 질 때면 온 바다가 붉게 물드는 아름다운 이곳은 세상의 소란함이 닿지 않는 듯 늘 평화롭고 고요했어요. 포구에는 낡은 어선들이 물결 따라 나른하게 흔들렸고 끼룩거리는 갈매기 소리와 철썩이는 파도 소리만이 정적을 깨뜨리는 듯했죠. 시간마저 이곳에서는 더디게 흘러가는 듯 마을 사람들의 표정에는 서두름 없는 여유가 배어 있었어요. 마을 어귀의 오래된 상가 건물 1층, 해미 시계방이라는 빛바랜 간판 아래에는 오늘도 어김없이 박진철 할아버지가 앉아 있었죠. 이른을 넘긴 그는 마치 오랜 세월 그 자리를 지켜온 괴종시계처럼 묵묵하고 변함없는 모습이었어요. 돋보기 너머로 보이는 그의 눈은 아주 작은 시계 부품들에 집중하고 있었고 그의 손은 놀라울 정도로 섬세하고 정교하게 움직이며 멈춰버린 시간에 다시 숨결을 불어넣고 있었죠. 그의 시계 수리 솜씨는 알만한 사람들은 모두 인정하는 거의 예술의 경지에 가까웠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솜씨를 뽐내거나 내세우는 법이 없었어요. 그저 묵묵히 맡겨진 시계 하나하나에 정성을 다할 뿐이었죠. 그의 모습에서는 평생을 한 가지 일에 매진해온 장인의 고집과 함께 세상의 번잡함에서 한 발짝 물러나 있는 듯한 초연함마저 느껴졌어요. 그런 할아버지의 곁에는 늘 아내 윤서연 할머니가 있었어요. 할머니는 창가에서 아끼는 화초들을 돌보며 소일했죠. 그녀의 온화한 미소와 상냥한 말씨는 자칫 무뚝뚝하고 적막할 수 있는 시계방의 분위기를 따뜻하게 데워주는 햇살과 같았어요. 두 분은 젊은 시절 이곳 해미 마을에 정착한 후 수십 년간 서로에게 가장 든든한 의지처가 되어주며 살아왔죠. 서로 많은 말을 나누지 않아도 눈빛만으로도 깊은 이해와 신뢰를 주고받는 그런 노부부였답니다. 두 분의 소망은 단 하나, 지금처럼 서로의 곁에서 조용하고 평화롭게 남은 생을 보내는 것뿐이었어요. 하지만 영원할 것 같았던 그 평화에도 서서히 불길한 그림자가 드리우기 시작하고 있었어요. 언제부턴가 마을 분위기가 뒤숭숭해졌거든요. 낯선 젊은이들이 마을을 어슬렁거리기 시작했고 밤이면 술 취한 고성이 들려오거나 작은 소란이 일어나는 일이 잦아졌죠. 마을 사람들은 애써 태연한 척했지만 그들의 눈빛 속에는 불안감이 스멀스멀 피어오르고 있었어요. 어이 영감, 담배 한 갑만 외상으로 주쇼. 그날 오후 가게 문이 거칠게 열리며 불량한 행색의 젊은이 3명이 들이닥쳤어요. 그중 앞장선 딱 봐도 무리의 우두머리 격으로 보이는 불독이라 불리는 사내가 다짜고짜 외상 요구를 했죠. 그의 눈빛은 오만했고 말투는 노골적으로 무례했어요. 시계방에서는 담배를 팔지 않는다는 사실을 모를 리 없었지만 그는 일부러 시비를 걸기 위해 찾아온 것이 분명했죠. 마침 가게 안에는 시계 수리를 맡기러 온 중년 부인 한 분이 있었는데 갑작스러운 상황에 잔뜩 겁을 먹은 표정이었어요. 진철 할아버지는 손님의 불안한 눈빛을 읽고는 조용히 하던 일을 멈추고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그의 움직임은 느렸지만 어딘지 모르게 빈틈없는 긴장감이 느껴졌죠. 여기는 담배 파는 곳이 아닐세. 할아버지가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어요. 뭐야? 이 영감탱이가 귀가 먹었나? 담배 없으면 돈이라도 내놓든가. 우리가 오늘 기분이 좀 안 좋거든.
불독이 얼굴을 찡그리며 한 발짝 다가섰어요. 그의 뒤에 선 2명의 부하도 팔짱을 끼거나 주머니에 손을 찔러 넣은 채 위협적인 자세를 취했죠. 전형적인 협박 수법이었어요. 서연 할머니가 작게 숨을 삼키는 소리가 들렸어요. 진철 할아버지의 눈빛이 순간 차갑게 빛났지만 그는 여전히 침착함을 잃지 않았죠. 젊은이들, 여기서 이러지 말고 어서 돌아가게. 좋은 말로 할 때 듣는 게 좋을 걸세.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는 쉽게 물러서지 않을 듯한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어요. 불독은 할아버지의 의외로 단호한 태도에 잠시 주춤하는 듯 했어요. 그는 잠시 할아버지의 눈을 쏘아보다가 이내 비웃음을 흘리며 말했죠. 흥, 영감 주제에 깡다구가 제법이네. 좋아, 오늘은 이만 물러가 주지. 하지만 두고 보라고. 우리가 누군지 곧 알게 될 테니까. 그는 바닥에 침을 탁 뱉고는 부하들을 데리고 가게를 나섰어요. 그들이 사라진 후에도 가게 안에는 한동안 무거운 침묵이 흘렀어요. 중년 부인은 서둘러 시계를 맡기고는 도망치듯 가게를 나섰죠. 서연 할머니는 하얗게 질린 얼굴로 남편에게 다가왔어요. 여보 괜찮으세요? 저 사람들 아무래도 그냥 물러설 것 같지 않아요. 진철 할아버지는 아내의 어깨를 부드럽게 감싸 안았어요. 나는 괜찮소. 하지만 당신 말이 맞을지도 모르겠구려. 이제 조심해야 할 것 같소. 그의 눈빛에는 깊은 우려와 함께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어떤 종류의 경계심이 되살아나고 있었답니다. 고요했던 해미 마을에 불어닥칠 폭풍의 전조가 느껴지는 순간이었죠. 첫 번째 시비 이후 불독 일당의 그림자는 본격적으로 노부부의 일상을 옥죄기 시작했어요. 그들의 방식은 대놓고 무력을 행사하기보다는 훨씬 더 교묘하고 비열하게 신경을 긁으며 사람을 피 말리는 방식이었죠. 마치 먹잇감을 서서히 고사시키려는 독사처럼 말이에요. 그들은 거의 매일같이 시계방 주변을 어슬렁거렸어요. 가게 앞에 죽치고 앉아 담배를 피우며 오가는 손님들에게 위협적인 눈빛을 보내거나 일부러 시끄럽게 떠들며 영업을 방해했죠. 손님들은 자연스럽게 발길을 끊기 시작했어요. 가끔 용기를 내어 들어오는 손님도 있었지만 가게 안까지 따라 들어와 험악한 분위기를 조성하는 바람에 서둘러 나가기 일쑤였죠. 시계방의 수입은 급격히 줄어들었지만 그것보다 더 힘든 것은 사람들의 발길이 끊긴 가게의 적막함과 고립감이었어요. 밤이 되면 괴롭힘은 더욱 심해졌어요. 술에 취해 찾아와 잠긴 셔터 문을 발로 차거나 돌멩이를 던지는 일이 잦았죠. 쿵쿵거리는 소리와 욕설에 노부부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하고 불안에 떨어야 했어요. 아침에 나와보면 가게 앞은 어김없이 담배꽁초와 빈 술병으로 어지럽혀져 있었고 때로는 문이나 간판에 락카로 낙서가 되어 있기도 했죠. 진철 할아버지는 매일 아침 묵묵히 그 흔적들을 지우며 하루를 시작해야 했어요. 그의 등은 그 어느 때보다 더 깊게 굽어 보이는 듯 했죠. 서연 할머니에 대한 괴롭힘은 더욱 집요하고 악랄했어요. 할머니가 잠시라도 혼자 밖에 나설 때면 어김없이 나타나 길을 막고 모욕적인 말을 던졌어요. 할멈, 영감탱이가 돈 없어서 밥도 못 먹나 봐. 삐쩍 꼴았네. 어이 할멈 심심한데 우리랑 술이나 한잔 할까?
할머니는 수치심과 공포심에 몸을 떨었지만 그들에게 맞서 싸울 힘은 없었어요. 그녀는 점점 더 집안에만 갇혀 지내게 되었고 세상과 단절되어 갔죠. 그녀가 애지중지 가꾸던 창가의 화초들도 주인의 시름을 아는지 조금씩 생기를 잃어가고 있었답니다. 진철 할아버지는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속으로 피눈물을 흘렸어요. 아내가 고통받는 모습을 보는 것은 그에게 자신의 살을 도려내는 것보다 더 큰 고통이었죠. 그의 내면에서는 매 순간 격렬한 싸움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당장이라도 뛰쳐나가 저 쓰레기 같은 놈들을 박살내고 싶은 분노와 그렇게 했을 경우 아내에게 닥칠지도 모를 더 큰 위험 사이에서 그는 갈등했죠. 그는 수십 년 전 피비린내 나는 세계를 떠나며 스스로에게 다짐했었어요. 다시는 힘을 사용하지 않겠다고, 오직 평화 속에서 살아가겠다고. 하지만 지금 그 평화가 속절없이 짓밟히고 있었어요. 그는 밤마다 작업대 앞에 홀로 앉아 차갑게 식은 시계 부품들을 매만지며 깊은 고뇌에 잠겼답니다. 그의 굳게 담은 입술과 이따금씩 움찔거리는 어깨 근육만이 그의 내면에 들끓는 폭풍을 희미하게 드러내고 있었죠.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다고 생각한 것은 서연 할머니였어요. 그녀는 두려웠지만 남편과 자신의 삶을 지키기 위해 용기를 내기로 했죠. 그녀는 남편 몰래 불독 일당의 만행을 더욱 치밀하게 기록하기 시작했어요. 날짜와 시간, 장소, 목격자, 피해 내용뿐만 아니라 그들의 인상착이나 차량 번호까지 기억나는 대로 상세히 적었죠. 스마트폰 사용이 서툴렀지만 몰래 녹음 기능을 켜서 그들의 협박과 모욕적인 말을 증거로 남기려고 애썼어요. 때로는 창문 너머로 몰래 사진을 찍기도 했죠. 들키면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른다는 공포 속에서도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이 기록들이 언젠가 반드시 저들을 심판할 증거가 될 것이라고 굳게 믿었으니까요. 할머니는 또한 조심스럽게 다른 피해 상인들에게 도움을 청하기도 했어요. 우리 이렇게 계속 당하고만 살 수는 없잖아요. 힘을 합쳐서 경찰에 정식으로 신고라도 해봐요. 하지만 대부분의 상인들은 고개를 저었어요. 보복이 두려웠고 경찰을 신뢰하지도 않았죠. 오히려 할머니에게 괜히 건드려서 더 큰 화를 입지 말고 조용히 참고 지내라고 충고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할머니는 깊은 실망감을 느꼈지만 그렇다고 쉽게 좌절하지는 않았답니다. 그녀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싸움을 계속해 나갔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할머니가 용기를 내어 파출소에 찾아가 그동안 모은 자료들을 보여주며 정식으로 수사를 요청했어요. 하지만 담당 경찰관의 반응은 미온적이었죠. 할머니, 증거 자료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걸로는 좀 부족합니다. 저놈들을 당장 잡아넣을 만한 결정적인 증거가 없어요. 저희도 계속 주시하고는 있지만 섣불리 움직였다가 오히려 역효과만 날 수도 있습니다. 경찰관은 할머니를 달래며 돌려보냈어요. 할머니는 파출소를 나서며 깊은 무력감에 빠졌죠. 법과 질서마저 자신들을 외면하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이 일이 오히려 화근이 되었어요. 할머니가 경찰서에 다녀갔다는 사실이 어떻게 알았는지 불독 일당의 귀에 들어간 것이었죠. 그들은 더욱 악랄하게 보복해 왔어요. 그날 밤 누군가 시계방의 유리창을 돌로 깨뜨리고 달아났어요.
쨍그랑 하는 요란한 소리와 함께 유리 파편이 가게 안으로 쏟아져 내렸죠. 놀라서 뛰쳐나온 노부부는 망연자실하게 깨진 유리창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어요. 경찰에 신고했지만 범인은 잡히지 않았죠. 불독 일당의 짓이라는 심증은 있었지만 물증은 없었어요. 그 사건 이후 마을 사람들은 더욱더 시계방을 멀리하게 되었어요. 괜히 엮였다가 무슨 해코지를 당할지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이었죠. 시계방은 이제 완전히 고립된 섬처럼 변해버렸어요. 서연 할머니는 절망감에 빠져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했죠.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어요. 진철 할아버지는 아내의 절망적인 모습을 보며 더 이상 인내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이제 그가 직접 움직여야 할 때가 온 것이었죠. 하지만 그는 결코 충동적으로 행동하지 않았어요. 수십 년간 그의 몸에 밴 특수요원의 냉철함과 치밀함이 다시 깨어나고 있었죠. 그는 정면 충돌은 최대한 피하면서 상대를 가장 효과적으로 무력화시킬 방법을 찾기 시작했어요. 그는 밤 시간을 이용해 더욱 은밀하고 대담하게 움직였어요. 불독 일당의 아지트로 보이는 외딴 창고 주변을 정찰하며 그들의 내부 구조와 경비 상태를 파악했죠. 그는 어둠 속에서 소리 없이 움직이는 법, 사람들의 눈을 피해 흔적을 남기지 않는 법을 완벽하게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는 또한 불독 개인의 약점을 파고들기 시작했어요. 불독이 불법 도박에 빠져 있고 조직 내에서도 원한 관계가 있다는 정보를 알아냈죠. 그는 이 정보들을 어떻게 활용할지 조용히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동시에 그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여 몸을 풀기 시작했어요. 매일 새벽 인적이 드문 바닷가 백사장에서 그는 수십 년 만에 다시 기초 체력 훈련과 재합술 연마를 했죠. 나이는 들었지만 그의 몸은 여전히 날카로운 감각과 기술들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는 모래 위를 소리 없이 달리며 호흡을 조절했고 허공을 향해 절도 있고 정확한 타격과 방어 동작을 반복했죠. 그의 움직임은 여전히 치명적이었고 그의 눈빛은 목표물을 노리는 매처럼 날카로웠어요. 그는 스스로에게 다짐했죠. 이것은 복수가 아니다. 나의 평화, 나의 아내를 지키기 위한 마지막 싸움이다. 그렇게 해미 마을의 깊은 밤, 고요한 수면 아래에서는 아무도 모르는 격렬한 움직임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곧 다가올 폭풍을 예고하는 듯이 말이죠. 진철 할아버지의 인내심은 이제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고 건드려서는 안 될 것을 건드린 자들에게 내려질 혹독한 심판의 시간이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었답니다. 그는 스스로에게 다짐했죠. 이것은 복수가 아니다. 나의 평화, 나의 아내를 지키기 위한 마지막 싸움이다. 그렇게 해미 마을의 깊은 밤, 고요한 수면 아래에서는 아무도 모르는 격렬한 움직임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곧 다가올 폭풍을 예고하는 듯이 말이죠. 진철 할아버지의 인내심은 이제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고 건드려서는 안 될 것을 건드린 자들에게 내려질 혹독한 심판의 시간이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었답니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온화한 노인의 것이 아니었어요. 수십 년간 잠들어 있던 차갑고 날카로운 강철의 빛이 되살아나고 있었죠. 운명의 날은 역설적이게도 너무나 평범한 오후에 찾아왔어요. 가을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고
바닷바람이 상쾌하게 불어오는 그런 날이었죠. 서연 할머니는 며칠 전 이웃에게 선물 받은 예쁜 보랏빛 꽃망울을 터뜨리기 시작한 새 아프리칸 바이올렛 화분을 가게 앞 햇볕 좋은 곳에 잠시 내놓고 물을 주고 있었어요. 가게 안에서 진철 할아버지는 잠시 밀린 서류 작업을 하고 있었고요. 아주 잠깐이었어요. 할머니가 물뿌리개를 가지러 가게 안으로 들어선 그 찰나의 순간을 불독 일당은 놓치지 않았죠. 어이 할망구, 또 그놈의 꽃 타령이냐? 어느새 나타났는지 불독과 그의 핵심 부하 3명이 가게 앞에 버티고 서 있었어요. 그들의 얼굴에는 노골적인 악의와 조롱이 가득했죠. 아마도 서연 할머니가 경찰서에 다녀온 것에 대한 앙심을 품고 이번에는 확실하게 본때를 보여주기로 작정한 모양이었어요. 무슨 일들이요? 가게 안에서 나온 서연 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무슨 일이긴. 내 영감탱이가 우리한테 빚진 게 있잖아. 당장 안 내놓으면 이 가게 오늘 작살날 줄 알아. 불독이 고함을 질렀어요. 그의 눈은 이미 이성을 잃은 듯 번뜩이고 있었죠. 빚이라니. 우린 당신들에게 빚진 것 없소. 할머니가 용기를 내어 맞섰어요. 이 할망구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네. 불독이 비웃으며 할머니가 애지중지하던 새 바이올렛 화분을 향해 발길질을 했어요. 쨍그랑. 맑은 가을 하늘 아래 화분이 깨지는 소리가 유난히 날카롭게 울려 퍼졌죠. 보랏빛 여린 꽃잎들과 푸른 잎사귀 그리고 뿌리가 흙과 함께 길바닥에 처참하게 흩어졌어요. 그것은 단순한 화분이 아니었어요. 이웃의 따뜻한 마음이자 할머니가 절망 속에서도 놓지 않으려 했던 작은 희망의 상징이었죠. 아, 안 돼. 할머니는 망연자실하여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어요. 눈에는 뜨거운 눈물이 핑 돌았죠. 바로 그때 불독 옆에 있던 부하 하나가 한술 더 떴어요. 그는 넘어진 할머니를 향해 다가가 침을 탁 뱉으며 소리쳤죠. 다음은 내년 차례야, 할망구. 영감탱이한테 가서 전해. 오늘 안으로 돈 안 가져오면 내일은 내년 뼈도 못 추릴 줄 알라고. 그리고는 겁에 질린 할머니의 어깨를 거칠게 밀쳐버렸어요. 깍! 할머니는 그대로 힘없이 길바닥에 나동그라졌어요. 다행히 크게 다치지는 않았지만 손바닥과 무릎이 까져 피가 흘렀고 무엇보다 영혼 깊숙이 씻을 수 없는 모멸감을 느꼈죠. 주변에서 이 광경을 본 몇몇 사람들이 작게 비명을 질렀지만 여전히 선뜻 나서지 못하고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어요.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가게 안에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진철 할아버지의 눈빛이 완전히 변했어요. 수십 년간 스스로를 옭아매고 있던 인내의 끈이 툭 하고 끊어져 버린 것이었죠. 그의 얼굴에서 온화함과 고뇌의 흔적은 온데간없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오직 빙하처럼 차갑고 강철처럼 단단한 분노만이 남았어요. 그의 눈동자는 더 이상 초점을 잃고 흔들리지 않았어요. 목표물을 정확히 포착하고 분석하는 과거 최정의 요원 타이푼의 눈빛으로 돌아와 있었죠. 그의 몸 주변의 공기가 싸늘하게 식는 듯했고 그의 존재감만으로도 골목 안의 모든 소음이 순간적으로 멎는 듯한 착각마저 들었어요. 그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그의 움직임은 더 이상 늙고 지친 노인의 것이 아니었죠.
허리는 꼿꼿하게 펴졌고 어깨는 넓게 벌어졌으며 그의 모든 근육은 마치 용수철처럼 탄력 있게 긴장되어 있었어요. 그는 소리 없이 가게 문을 열고 밖으로 나섰어요. 내 놈들. 지옥의 문지기가 속삭이는 듯한 낮고 울리는 목소리가 골목 안에 울려 퍼졌어요. 그 목소리에는 인간적인 감정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오직 냉혹한 분노와 살기만이 담겨 있었죠. 건달들은 갑자기 나타난 할아버지의 모습과 전혀 다른 분위기에 순간 당황했지만 이내 다시 오만함을 되찾았어요. 뭐야, 영감. 이제야 기어 나오셨네. 꼴 좋다. 내 마누라 꼴 좀 보라고. 불독이 쓰러진 서연 할머니를 손가락질하며 조롱했어요. 그는 아직 자신이 어떤 존재를 깨웠는지 전혀 모르고 있었죠. 내 아내에게 손댄 놈이 누구냐? 할아버지가 다시 한번 물었어요.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낮았지만 그 안에는 감히 거역할 수 없는 위압감이 실려 있었죠. 나다. 왜? 뭐 어쩔 건데? 이 할망구가 내 성질을 돋궜다고. 아까 할머니를 밀쳤던 놈이 겁도 없이 앞으로 나섰어요. 그래, 할아버지는 짧게 대답했어요. 그리고 그의 몸이 움직였죠. 3. 강철의 춤, 처절한 응징. 그것은 눈으로 따라가기 힘든 속도였어요. 할아버지는 마치 순간 이동이라도 한 것처럼 건방지게 나섰던 건달의 바로 코앞까지 다가가 있었죠. 건달이 놀라서 주먹을 휘두르려 했지만 그의 주먹은 허공을 가르기도 전에 할아버지의 손에 붙잡혔어요. 그리고 다음 순간 뚜두둑 하는 끔찍한 소리와 함께 그의 팔꿈치 관절이 역방향으로 완전히 꺾여버렸죠. 건달의 입에서 터져나온 것은 비명이라기보다는 짐승의 울부짖음에 가까웠어요. 그는 팔을 부여잡고 바닥을 미친 듯이 나뒹굴었죠. 이 미친 영감탱이가. 다른 건달 2명이 동시에 달려들었어요. 한 놈은 주먹을 휘둘렀고 다른 한 놈은 옆에 있던 빈 화분을 집어 던지려 했죠. 하지만 할아버지의 움직임은 그들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었어요. 주먹을 휘두른 놈에게는 가볍게 몸을 숙여 피한 뒤 팔꿈치로 그의 명치를 정확하게 가격했어요. 컥 하는 소리와 함께 그는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고 거품을 물며 쓰러졌죠. 화분을 던지려던 놈에게는 더 빨랐어요. 할아버지는 몸을 날리듯 다가가 그의 손목을 낚아채 비틀었고 화분은 땅에 떨어져 박살났죠. 그리고 이어지는 무릎 공격이 그의 복부를 강타하자 그는 내장이 뒤틀리는 듯한 고통 속에 그대로 무너져 내렸어요. 이제 남은 것은 불독뿐이었어요. 그는 눈앞에서 벌어진 믿을 수 없는 광경에 완전히 넋이 나가 있었죠. 자신의 부하 3명이 그것도 힘께나 쓴다고 자부하던 놈들이 눈 깜짝할 사이에 저 노인에게 처참하게 박살나는 것을 본 그는 극심한 공포에 휩싸였어요. 그의 다리가 사시나무 떨듯 떨리기 시작했죠. 내 놈이 대장이냐? 할아버지가 싸늘한 눈빛으로 불독을 바라보며 물었어요. 히, 자, 잘못했어요. 살려주세요. 불독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빌기 시작했어요. 아까의 오만함과 기세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비굴하고 처량한 모습만 남아 있었죠. 하지만 할아버지의 눈에는 일말의 동정심도 없었어요. 그는 천천히 불독에게 다가갔어요. 그의 발걸음 소리는 마치
저승사자의 발걸음처럼 불독에게는 공포 그 자체였죠. 살려달라고? 내 아내가 너희에게 그리 애원할 때는 어땠지? 할아버지가 차갑게 말했어요. 그는 무릎 꿇고 있는 불독의 멱살을 잡아 일으켜 세웠죠. 불독은 힘없이 끌려 올라왔어요. 내 놈들에게는 자비란 없다. 할아버지는 불독의 양쪽 어깨를 강하게 움켜쥐었어요. 그리고 다음 순간 우드득 하는 끔찍한 소리와 함께 불독의 양쪽 어깨 관절이 동시에 탈구되었어요. 그아! 불독의 입에서 인간의 것이라고는 믿기 힘든 처절한 비명이 터져 나왔어요. 그는 극심한 고통에 몸부림치며 바닥을 뒹굴었죠. 하지만 할아버지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그는 고통스러워하는 불독의 다리 하나를 밟아 고정시킨 뒤 다른 쪽 발목을 잡아 비틀었어요. 다시 한번 뼈 부러지는 소리가 골목 안에 울려 퍼졌죠. 이제 불독은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고통과 공포 속에서 의식을 잃어가고 있었어요. 그의 온몸은 식은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고 그의 눈에는 생명의 빛이 사라져가고 있었죠. 진철 할아버지는 싸늘하게 식어가는 불독을 잠시 내려다본 후 천천히 몸을 돌렸어요. 그의 옷은 조금 흐트러졌지만 숨소리는 거의 평소와 다름없었죠. 그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바닥에 넘어져 넋을 잃고 있는 아내에게 다가갔어요. 여보, 이제 괜찮소? 다 끝났소? 그는 조심스럽게 아내를 부축해 일으켰어요. 그의 목소리는 언제 그랬냐는 듯 다시 한없이 부드럽고 따뜻했죠. 서연 할머니는 남편의 품에 안겨 그제야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어요. 두려움과 안도감, 그리고 남편에 대한 복잡한 감정이 뒤섞인 눈물이었죠. 골목 안은 완전한 침묵에 휩싸여 있었어요. 이 모든 과정을 숨죽이고 지켜본 마을 사람들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 미동도 하지 못했죠. 그들의 얼굴에는 경악과 공포, 그리고 어쩌면 약간의 통쾌함마저 뒤섞여 있었어요. 방금 전까지 자신들을 괴롭히던 악당들이 속수무책으로 무너지는 모습은 충격적이었지만 동시에 속 시원한 구석도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누구도 감히 진철 할아버지에게 다가가 말을 걸지는 못했어요. 방금 그가 보여준 모습은 평범한 동네 할아버지의 그것과는 너무나도 달랐기 때문이었죠. 그의 존재 자체가 이제는 경외와 두려움의 대상이 되어버린 듯 했어요. 멀리서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진철 할아버지는 아내를 품에 안은 채 천천히 다가오는 경찰차의 불빛을 응시했어요. 그의 눈빛은 깊고 고요했지만 그 안에는 이제 막 시작될 또 다른 싸움에 대한 예감과 어떤 결과가 오더라도 감수하겠다는 단호한 결의가 담겨 있었답니다. 해미 마을을 뒤흔든 폭풍은 끝났지만 그 폭풍이 남긴 파장은 이제부터 시작될 참이었어요. 경찰들이 도착했을 때 골목길의 상황은 누가 봐도 명확했어요. 건장한 젊은이 여럿이 고통 속에 쓰러져 있었고 노부부는 피해자임이 분명해 보였죠. 경찰은 신속하게 현장을 통제하고 조사를 시작했어요. 진철 할아버지는 아내에게 가해진 폭력과 협박 상황을 차분하게 진술했고 자신의 행동은 정당방위였음을 분명히 했죠. 결정적인 것은 서연 할머니가 내민 작은 수첩과 휴대폰이었어요. 그 안에는 몇 달간 이어진 불독 일당의 협박,
기물파손, 영업방해, 모욕행위 등이 날짜와 시간까지 꼼꼼하게 기록되어 있었고 증거 사진과 녹음 파일까지 담겨 있었죠. 경찰관들은 그 방대하고 치밀한 증거 자료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어요. 게다가 두려움에 떨던 마을 사람들까지 용기를 내기 시작했어요. 저놈들이 우리 가게에도 와서 돈 내놓으라고 협박했어요. 밤마다 술 먹고 행패 부려서 장사를 할 수가 없었어요. 할머니가 경찰서 다녀온 날 밤에 시계방, 유리창 깨고 도망가는 걸 봤어요. 등등 건달들의 악행에 대한 증언들이 본물처럼 쏟아져 나왔죠. 상황은 완전히 뒤바뀌어 건달들은 폭행 피해자가 아닌 상습적인 범죄 피해자가 되었답니다. 병원으로 실려간 건달들은 치료를 받은 후 경찰서 유치장 신세가 되었어요. 그들은 여전히 자신들이 억울하다거나 혹은 기억나지 않는다는 식으로 발뺌하려 했지만 수많은 증거와 증언들 앞에서 그들의 거짓말은 통하지 않았죠. 오히려 경찰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불독 일당이 저질러 온 다른 범죄들까지 샅샅이 파헤치기 시작했어요. 조사 결과 그들은 단순한 동네 건달이 아니라 인근 도시의 신흥 폭력 조직과 연계되어 재개발 이권이나 유흥업소 보호비 명목으로 상습적인 갈취와 폭력을 일삼아 온 악질 범죄자들이었음이 드러났어요. 서연 할머니가 모아온 증거 자료는 그들의 범죄 행각을 입증하는 결정적인 단서가 되었죠. 결국 경찰은 불독 일당뿐만 아니라 그 배후 조직까지 일망타진하는 성과를 거두었답니다. 법의 심판은 엄정했어요. 재판부는 불독 일당이 노부부를 포함한 사회적 약자들을 상대로 죄의식 없이 상습적인 범죄를 저질러 온 점,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매우 무거운 형량을 선고했어요. 주범인 불독은 10수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나머지 공범들도 죄질에 따라 수년간 감옥에서 죗값을 치르게 되었죠. 그들이 다시는 사회에 나와 해악을 끼치기 어렵게 된 그야말로 비참하고 확실한 최후였어요. 그 소식이 전해지자 해미 마을 사람들은 모두 자기 일처럼 기뻐하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답니다. 마을을 공포로 몰아넣었던 건달들이 사라지자 해미 마을에는 예전의 평화가 거짓말처럼 다시 찾아왔어요. 그날의 충격적인 사건 이후 마을 사람들은 진철 할아버지 부부를 대하는 태도가 조금 달라졌죠. 여전히 따뜻하고 친근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존경심과 함께 혹시라도 불편하게 할까 조심스러워하는 마음이 엿보였어요. 사건 다음 날 이웃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시계방으로 찾아와 깨진 유리창을 치우고 가게 청소를 도왔어요. 또 누군가는 서연 할머니를 위로하며 예쁜 화분을 선물했고 다른 누군가는 따뜻한 음식을 만들어 노부부의 기운을 북돋아 주었죠. 서연 할머니는 이웃들의 따뜻한 마음에 눈시울을 붉히며 고마움을 표했어요. 이번 일을 겪으며 마을 사람들은 서로가 서로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된 것 같았죠. 이전보다 훨씬 더 끈끈한 연대감이 마을 전체에 형성되고 있었어요. 그날 밤 깨끗하게 정리된 시계방에서 노부부는 오랜만에 마주 앉아 따뜻한 차를 마셨어요. 서연 할머니는 남편의 손을 꼭 잡고 말했죠. 여보, 고마워요. 그리고 미안해요. 나 때문에 당신까지 위험에 빠뜨릴 뻔했어요. 진철 할아버지는
아내의 손등을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대답했어요. 아니요. 당신 탓이 아니요. 내가 당신을 제대로 지키지 못해서 미안하오. 그리고 놀라게 해서 미안하오. 그는 잠시 말을 멈추었다가 아내의 눈을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덧붙였죠. 내가 평범한 노인네가 아니라는 건 이제 알게 되었겠지요. 서연 할머니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괜찮아요. 당신이 어떤 사람이든 상관없어요. 당신은 언제나 내게 가장 소중하고 든든한 남편인걸요. 그녀의 눈빛에는 남편에 대한 변함없는 사랑과 깊은 이해가 담겨 있었죠. 그녀는 남편의 과거를 더 이상 캐묻지 않았어요. 중요한 것은 과거가 아니라 지금 서로의 곁을 지키며 함께 있다는 사실이었으니까요.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며 그 어떤 시련도 함께 이겨낼 수 있다는 듯 단단한 미소를 나누었답니다. 그들의 사랑은 이번 일을 통해 더욱 깊고 견고해진 것 같았어요. 시간이 흘러 해미 마을은 완벽한 평화를 되찾았어요. 시계방은 다시 마을 사람들의 사랑방이 되었고 진철 할아버지의 시계 수리 솜씨는 여전히 명성이 자자했죠. 서연 할머니는 창가에서 다시 예쁜 꽃들을 가꾸며 환한 미소를 되찾았고요. 마을 어디에서도 더 이상 건달들의 그림자는 찾아볼 수 없었어요. 사람들은 이제 밤늦게 골목길을 걸어도 불안해하지 않았고 아이들은 다시 마당에서 뛰놀며 웃음소리를 냈죠. 진철 할아버지는 여전히 매일 묵묵히 시계를 고쳤어요. 하지만 그의 어깨는 한결 가벼워 보였고 그의 눈빛에는 깊은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죠. 그는 이제 더 이상 과거의 악몽에 시달리지 않았고 오롯이 현재의 소중한 일상을 누리고 있었답니다. 가끔씩 그날의 일을 떠올리는 듯 먼 곳을 바라볼 때도 있었지만 이내 고개를 젓고는 다시 눈앞의 시계에 집중하곤 했어요. 그에게 과거는 이제 극복해야 할 대상이 아닌 현재의 평화를 더욱 소중하게 만드는 삶의 일부가 된 것 같았죠. 어느덧 또다시 아름다운 노을이 온 세상을 붉게 물들이는 저녁이 찾아왔어요. 진철 할아버지와 서연 할머니는 가게 문을 닫고 나란히 포구 앞 방파제에 앉아 황홀하게 지는 해를 바라보고 있었죠. 잔잔한 바다 위로 부서지는 금빛 윤슬처럼 두 사람의 남은 삶도 평화롭고 아름답게 빛날 것 같았어요. 여보, 오늘 노을이 참 곱네요. 할머니가 남편의 어깨에 살며시 머리를 기댔어요. 그러게 말이요. 당신 미소만큼이나 곱구려. 할아버지가 아내의 어깨를 따스하게 감싸 안으며 속삭였죠. 두 사람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서로의 온기를 느끼며 조용히 흘러가는 이 평화로운 시간을 가슴 깊이 새길 뿐이었죠. 수많은 시련을 함께 이겨내고 마침내 되찾은 이 고요하고 아름다운 시간. 그것이야말로 두 사람이 평생을 거쳐 만들어 온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고 값진 보물이 아닐까요? 해미 시계방의 째까기는 소리는 앞으로도 오랫동안 두 사람의 행복한 시간과 함께 이 작은 항구 마을에 잔잔하게 울려 퍼질 거예요. 진정한 평화 속에서 말이죠.